아줌마, 주제를 좀 아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겸상을 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전복죽이 제 발등을 덮쳤지만 30년 식모살이에 익숙해진 저는 비명조차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만! 다들 썩 나가지 못해!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회장님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피 묻은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여보, 괜찮소? 많이 다쳤소? 여보,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거실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죽음을 앞둔 재벌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 내 마지막 가는 길, 자네가 내 상주가 되어주게. 내 법적인 아내가 되어주게. 식모에서 재벌가 사모님이 되기까지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한 여자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늘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곳의 풍경은 어떤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제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습관, 제 몸에 배어버린 30년의 세월이 오늘도 저를 깨웁니다. 제가 머무는 곳은 회장님 저택의 부엌역 한평 남짓한 좁은 쪽방입니다. 원래는 식자재 창고로 쓰이던 방이었지만 30년 전 남편을 잃고 갓난쟁이 딸과 갈 곳 없던 저를 회장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내어준 방입니다. 비록 다리 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좁은 방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습니다. 38, 아직은 고왔던 젊은 과부였던 제가 어느덧 68배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제 인생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릅니다. 허리끈을 꽉 동여매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회장님의 하루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쌀 씻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깹니다. 회장님은 위장이 약하셔서 아침에는 꼭 흰 죽을 드셔야 합니다. 물 조절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쌀알이 덜 퍼져도 금방 탈이 나십니다. 그래서 저는 편리한 전기밥솥을 쓰지 않습니다. 무거운 무쇠솥에 불린 쌀을 넣고 1시간 동안 불 앞에 꼬박 서서 나무 주걱으로 정성껏 저어야 합니다. 죽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 이것이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을 깨우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아침 6시, 안방 쪽에서 회장님이 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10년 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회장님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고 쓸쓸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옵니다. 저는 따뜻한 물수건과 갓 끓인 죽상을 차려들고 안방으로 향합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엽니다. 회장님, 기침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김 여사 왔나?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먼. 회장님은 침대에 힘없이 기대 앉아 희미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검버섯이 핀 앙상한 손,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권인 태산그룹의 창업주 최태수 회장님. 밖에서는 호랑이 같은 분이라지만 제 앞에서는 그저 외롭고 병든 노인일 뿐입니다. 죽 드세요.
오늘은 잣을 좀 갈아 넣었습니다. 고소하실 겁니다. 고맙네. 자네밖에 없어. 자식놈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자네가 내 마누라보다 낫네. 회장님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으신지 손을 덜덜 떠십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받아 회장님 입에 죽을 떠넣어 드립니다. 아이고, 맛있다. 김 여사 손맛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 내 입맛을 제일 잘 아는 건 자네뿐이야.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마치 늙은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듯 우리는 그렇게 매일 아침을 엽니다. 이 넓은 저택에 사람의 온기라고는 저와 회장님 단둘뿐입니다. 가사 도우미와 고용주.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그 딱딱한 경계를 허물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동지애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늙음을 지켜보는 목격자이자 서로의 깊은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처럼 고요하던 저택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아들 진철 씨 내외와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안 인사를 온다는 핑계로 용돈을 타러 오는 날입니다.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큰 며느리 미란 씨의 하이톤 목소리가 현관부터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부엌에 배어있던 구수한 된장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입니다. 오냐 왔냐. 회장님은 반가운 척 하시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이십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손님상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갈비찜, 잡채, 전.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냅니다. 아줌마, 물 좀 빨리 줘요. 목말라 죽겠네. 큰아들 진철 씨가 식탁에 앉자마자 소리칩니다. 45이나 된 어른이 저에게는 여전히 버릇없는 철부지 도련님 같습니다. 네, 도련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얼음물을 대령하고 식탁 구석으로 물러나 섭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 한편에서 대기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법도였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저희 그이 사업 말인데요. 투자금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만.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돈 이야기뿐입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난번에도 5억 가져가지 않았냐? 그건 다 어쩌고 또 달래? 아유, 아버님도 참.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죽 서서 개줍니까? 나중에 다 아버님 손주들한테 갈 돈인데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꾸하며 갈비를 손으로 뜯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입술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닥달합니다. 그때 초등학생인 손자가 코를 킁킁거립니다. 엄마, 이상한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랑 무슨 썩은 냄새 같아. 그 말에 며느리가 눈을 흘기며 저를 쳐다봅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 아줌마, 행주 좀 제대로 삶으세요. 집안에서 쉰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애들 비위 상하게. 제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음식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늙은이 냄새.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노동의 냄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숙였던 고개라 이제는 수치심조차 무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만해라. 김 여사가 쉰내 나면 나는 송장 썩는 냄새 나겠구나. 밥이나 먹어. 회장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를 감싸주시려는 말씀이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 사나워졌습니다. 아버님은 왜 맨날 아줌마 편만 드세요? 저 아줌마가 상전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저 여자는 하인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냄새 관리는 기본이죠. 며느리의 독설에 저는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인. 맞습니다. 저는 하인입니다. 하지만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이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저를 그들은 여전히 냄새나는 나무로만 취급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가족 사진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단 한 평의 부엌 구석, 그곳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회장님이 피를 토하고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회장님은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김 여사, 무섭네. 같이 가주게.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님의 눈빛이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 떨리는 손의 온기가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어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만 바라보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통증이 심하실 겁니다. 의사의 선고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황, 그리고 계산이 앞선 표정이었습니다. 3개월이요? 그럼 유언장은요? 아직 유산 정리 안 하셨는데? 큰아들이 의사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다 유산 상속이 더 급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핸드폰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속세나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겠지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산기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지만 차마 눈을 떠서 그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늦은 밤, 1인실 병실에는 저와 회장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적막한 병실에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 잖아? 회장님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깨어 있습니다. 물 드릴까요? 아니, 그냥 손 좀 잡아주게.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열이 나서 뜨거운 손, 핏줄이 파랗게 선 그 손이 가엾어서 저도 모르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헛살았어. 평생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새끼들이 내 목숨보다 내 돈을 더 기다릴 줄은 몰랐네. 회장님의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도련님도 놀라서 그러신 걸 겁니다. 속정은 깊은 분이시니까 저는 알면서도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무너지는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어서. 자네는 거짓말을 참 못해. 그래서 내가 자네를 믿는 거야.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김 여사, 나 부탁이 하나 있네. 죽는 날까지 내 곁에 있어주게. 병원 밥 맛없어서 못 먹겠어. 자네가 해주는 죽이 먹고 싶네. 그럼요. 염려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다 나으실 때까지 제가 옆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아무데도 안 갑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제 체온이, 제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날 밤 저는 병실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앞으로 닥쳐올 3개월, 그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본격적인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회장님의 일상은 이제 링거줄과 진통제에 묶여버렸습니다. 자식들은 간병인을 쓰자고 성화였습니다. 아줌마가 전문 간병인도 아니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해요? 돈 써서 전문 인력 붙입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줌마 쓰는 줄 알아요? 며느리가 병실에 와서 쏘아붙였습니다. 사실은 저를 떼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의지하는 게 못마땅하고 불안했으니까요. 혹시라도 회장님이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남기실까봐, 유산이라도 떼어주실까봐 감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완강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필요 없다. 내 몸에 딴 사람 손 닿는 거 싫다. 김 여사가 제일 편해. 너희들은 신경 끄고 나가. 회장님의 고집에 자식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실의 붙박이가 되었습니다. 24시간 대기조. 잠은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서 죽을 쑤어 날랐습니다. 병원 밥은 입에도 안 대시는 회장님을 위해 전복죽, 잣죽, 야채죽,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굶어 죽었을 거야. 이 맛이야. 이 맛이 그리웠어. 회장님은 제가 떠먹여드리는 죽을 아기 새처럼 받아드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징그리시면서도 제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맛있나? 간은 맞아? 그럼 딱 좋아. 자네 솜씨는 대한민국 제일이야. 그 말 한마디면 새벽잠 설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는 고통에 회장님은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셨습니다. 으윽, 아프다. 너무 아파. 살려줘. 제발 살려줘. 침대 시트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모습. 저는 밤새 회장님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식은땀을 닦아드렸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대신 아파해줄 수 없어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을 꼭 안고 토닥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울던 저를 거두어 주셨던 그분. 이제는 제가 그분의 보호자가 되어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누는 가장 깊은 연민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가족이었습니다. 이번 한 달째
회장님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혼수 상태로 보내셨습니다. 의식보다 무의식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정신이 없을 때를 틈타 병실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재산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김 변호사 불렀어? 아버지 정신 잠깐이라도 돌아오시면 바로 도장 찍게 해야 해. 강남 빌딩은 내가 가질 거야. 오빠는 주식 가져.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게 나아.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마치 죽은 시체를 해부하듯 유산을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미란 씨가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잠깐 나가 있어요. 가족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눈치 없이 서 있지 말고 좀 나가요. 회장님 곁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불안정하셔서 언제 응급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을 저들 속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말 맞네. 이 집안 하인 주제에 어디서 토를 달아요?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주제 파악 좀 해요. 며느리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당신들, 아버님 돌아가시면 한몫 챙길 생각하고 버티는 거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늙은 여우처럼 꼬리치면서 아버님 홀려서 뭐라도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막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의 헌신을 돈 욕심으로 매도하는 그녀가 끔찍하게 미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진심을 저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요? 작은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회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저는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은인? 웃기고 있네. 그럼 각서 써요. 유산 상속 포기 각서. 아줌마는 10원 한 장도 욕심내지 않겠다는 각서. 지금 당장 써요. 며느리는 종이와 펜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눈가가 긁혀 따끔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잠들어 있던 회장님이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회장님의 호통 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협탁에 놓인 물컵을 집어 며느리에게 던지셨습니다. 물컵은 빗나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병실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내 재산 탐내지 말고 썩 꺼져. 회장님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 달려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회장님, 고정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회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김 여사,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자네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하네. 내가 죄인이야.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할려주는 짐승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나고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굽은 등과 앙상한 어깨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여서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김 여사, 저기 서랍 좀 열어봐 주게. 회장님이 가리킨 서랍 안에는 가죽끈으로 묶인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이 좀 보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넘기자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남편을 잃고 갓난쟁이 딸을 업은 채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들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손자를 포대기에 업고 마당을 쓸고 있는 저의 모습, 초등학생이던 도련님들의 운동회 날 김밥을 싸들고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 사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실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하던 저의 앳된 모습까지 사진 속에 저는 항상 가족들의 배경에 흐릿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배경 속에 있는 저를 하나하나 앙상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억나나? 진철이 녀석 운동회 날 엄마 안았다고 올 때 자네가 엄마 대신 달리기에서 1등 했잖아. 그때 자네 치마가 찢어졌었는데 이때는 내 처가 위독할 때군. 자네가 3일 밤낮을 한숨도 안 자고 지켰지. 피 섞인 자식들도 못하는 걸. 자네가 다 해냈어. 회장님은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저의 희생과 땀방울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찰나의 순간들까지도 회장님의 가슴 속에는 박혀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 자네는 이 집의 하인이 아니었어. 자네가 내 아이들의 진짜 엄마였고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지탱해온 진짜 기둥이었어. 회장님은 사진첩을 덮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고용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고백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나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내 인생 마지막 숙제야. 회장님은 베개 밑에서 누런 대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이거 받아주게. 봉투를 열어본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는 최태수, 회장님의 이름과 도장이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내 아내가 되어주게. 법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진짜 내 사람이 되어주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식놈들 등살에 자네가 쫓겨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내가 눈 감고 나면 저놈들이 자네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거야. 그걸 막으려면 자네가 내 법적 보호자가 되어야 해. 그리고 내 마지막 가는 길 자네가 상주가 되어주게. 유산 노리고 가짜 눈물 흘리는 자식들 말고 진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자네가 내 영정 사진을 들어줬으면 좋겠네. 내 마지막 가는 길 자네 손을 잡고 가고 싶네. 저는 혼인 신고서를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 얼룩졌습니다. 프로포즈였습니다. 75세의 시한부 노신사가 68세의 가사 도우미에게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프로포즈. 회장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엌대기일 뿐인데 가당키나 합니까? 자네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해준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김순자, 자네뿐이야. 회장님은 제 손을 끌어당겨 당신의 앙상한 가슴 위에 얹으셨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는 심장 박동. 그것은 저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부탁하네. 내 마지막 소원이야. 거절하지 말아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여보. 제가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당신 아내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창가에는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 있었습니다. 우리의 늦깎이 결혼식을 하늘이 축복해 주듯이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근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병실 옷장에 미리 준비해 두셨던 가장 깔끔한 양복을 꺼내 입으셨고 저는 시장에서 산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비록 싸구려 옷이었지만 마음만은 비단 옷을 입은 것보다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하해줄 하객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의아한 듯 쳐다봤습니다. 다 늙은 노인들이, 그것도 링거대를 꽂은 환자와 허름한 여자가 혼인 신고를 하러 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두 분 정말 혼인 신고하시는 거 맞습니까?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회장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반려자입니다. 그 아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아줌마 김 여사로 불렸던 제가 드디어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이 꽝 찍히고 접수증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30년의 긴 세월을 돌아 드디어 하나의 호적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평온했습니다. 고맙네, 여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오늘인 것 같네.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시작인걸요.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좋은 데도 가고 꽃 구경도 가야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혼인 신고 사실은 일주일 뒤 자식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 이름이 올라가자 자식들은 병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떼강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미치셨어요? 노망나셨어요? 저 아줌마랑 혼인 신고라니요. 이거 무효예요. 사기 결혼이라고요. 큰아들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손톱을 세우고 악기처럼 덤벼들었습니다. 이 꽃뱀 같은 여편네가 결국 우리 아버님 홀려서 안방을 차지해. 당장 취소해. 당장. 어디서 굴러먹던 게 재벌가 사모님 행세를 해.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집기들이 넘어지고 물병이 깨졌습니다. 그때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회장님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치셨습니다. 이놈들아, 닥치지 못해. 서리빨 같은 호통에 자식들이 멈칫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분노였습니다. 내 정신 멀쩡하다.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도장 찍었다.
법적으로 순자는 내 아내고 너희들의 어머니다. 어디서 함부로 행패야. 어머니는 무슨 식모 주제에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입 닥쳐.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내가 아파서 똥오줌 지릴 때 코 막고 도망간 놈들이 누구냐? 내 생일날 전화 한 통 없던 놈들이 누구냐? 회장님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내 곁을 지킨 건 이 사람뿐이다. 너희들이 밖에서 돈 쓰고 다닐 때 이 사람은 내 밥 해주고 내 빨래하고 내 병수발 다 들었다. 누가 진짜 가족이냐? 회장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내 유산, 절반은 내 아내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이미 유언장 공증까지 마쳤다. 너희들이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없다. 내 뜻은 확고하다. 유산 절반,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탐욕과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상주는 내 아내가 선다. 너희들은 조문객으로 나와라. 상복 입을 자격도 없는 놈들. 내 장례식장 더럽히지 마라. 회장님은 그 말을 끝으로 기력을 다해 쓰러지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긴급하게 투입되고 자식들은 병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저를 혼자 두고 가지 말아달라고. 그날 밤이 고비였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가물거리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보, 순자야.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가 아닌 제 이름 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당신 옆에 있어요. 저는 귀를 회장님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미안해. 고생만 시키고 사랑한다. 정말 사랑했네.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세. 회장님은 제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마지막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대신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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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울리며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며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후 11시 50분. 최태수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잘 가요. 거기서는 아프지 마요. 나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꼬장꼬장한 모습, 몰래 부엌에 와서 찬밥을 드시던 모습, 제 손을 잡고 청혼하시던 떨리는 눈빛.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친구, 나의 남편. 안녕히 가세요. 장례식장. 가장 큰 특실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거물들이 화환을 보내고 조문을 왔습니다. 상주 자리에 선 것은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김순자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사주신 검은색 상복 한복을 입고 머리에 하얀 리본을 꽂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은 분해서 씩씩거렸지만 변호사가 지키고 선 앞에서는 감히 난동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 장례식의 주인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사모님이십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식모 출신이라며? 팔자 고쳤네. 30년 봉사하고 회장 사모님 됐어. 독한 여자인가 보네.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더 꼿꼿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선택한 여자였고 마지막까지 사랑받은 아내였으니까요. 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잘하고 있어, 임자. 기죽지 마. 당신이 내 아내야. 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 절은 회장님을 대신한 감사 인사였고 제 인생을 건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자식들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첫날의 그 살벌했던 기세는 사라지고 은근슬쩍 저에게 다가와 아른 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란 씨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꿀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거 좀 드세요. 목이 많이 쉬셨네. 어머니, 평생 아줌마 식모라고 부르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속에는 시커먼 꿍꿍이가 들어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시고. 제가 차갑게 대꾸하자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어머니, 아버님 유산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니가 그 많은 돈 다 쓰실 것도 아니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요? 저희가 현금으로 50억 챙겨드릴게요. 그거면 남은 여생 편하게 아주 호화롭게 사시고도 남잖아요. 대신 상속 포기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5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식모살이 30년 월급을 다 합쳐도 그 발끝에도 못 미칠 돈. 그녀는 제가 돈에 혹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노인네니까 현금 뭉치를 보여주면 넙죽 받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싫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뭐라고요? 50억이 적어요? 아니, 아줌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요? 적당히 좀 하시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뜻입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뜻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두고 봐요. 소송 걸어서 한 푼도 못 받게 할 테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게 재벌가 돈을 탐내. 며느리는 꿀물 잔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꿀물이 그녀의 탐욕처럼 끈적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뜸해지자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은 휴게실에서 자기들끼리 떠들며 유산 분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저와 회장님 뿐이었습니다. 여보, 저 녀석들 좀 보세요. 당신 가신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돈 얘기뿐이네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문득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갓난쟁이 딸을 업고 무작정 찾아왔던 그날. 회장님, 밥만 먹여주세요.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저랑 제 딸만 살려주세요.
그때 회장님은 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게. 방은 좁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살아야지.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30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도련님들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다리고 사모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내 딸은 시골 친정에 맡겨두고 남의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진철 도련님이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학교로 달려가 그 아이들을 혼내줬던 일, 미란 아가씨가 생리통으로 뒹굴 때 밤새 배를 문지르며 찜질해줬던 일, 그 아이들은 기억이나 할까요? 자신들을 업어 키운 등이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그들은 저를 하인으로만 기억하겠지만 저에게 그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모습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회장님, 제가 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따뜻한 밥을 너무 많이 먹여서 배고픔을 모르는 괴물로 만든 걸까요? 저는 회장님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발인 날, 하늘에서는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회장님의 가는 길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리무진에 관이 실리고 우리는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화구 앞에 섰습니다. 붉은 불길이 타오르고 관이 천천히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자식들이 그제야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유산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울지 마. 순자야. 마지막 가는 길 씩씩하게 보내드려야지. 당신 아내답게 당당하게. 화장이 끝나고 한 줌의 제가 되어 나온 회장님. 따뜻했습니다. 유골함을 아는 제 가슴으로 그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여보, 이제 안 아프죠? 편안하죠?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우리는 장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유언대로 회장님이 평생 일구신 회사 앞마당, 가장 볕이 잘 드는 소나무 아래에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여기서 회사 잘 지켜보세요. 직원들 잘하나 감시도 하시고 저도 자주 올게요. 저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마치 회장님이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식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변호사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고 최태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 재산의 50%는 법정 상속분대로 자녀들에게 분배한다. 단 나머지 50%는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50%는 내 아내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뭐야? 진짜야? 말도 안 돼. 절반이나? 자식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었어. 저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야. 큰아들이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 김순자 여사님에게 상속된 50%의 재산은 김순자 여사님이 전적으로 처분 권한을 가진다. 단 자녀들이 김순자 여사님을 어머니로 인정하고 예우를 다할 경우 김순자 여사님은 자신의 목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다. 뭐라고요? 어머니로 인정하라고요? 자식들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가르치려 하셨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을. 변호사가 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빛.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다니요? 자식들도 변호사도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돈 한 푼도 안 가질 겁니다. 제가 회장님과 결혼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다 주겠다는 거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니요. 너희들한테도 안 줍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은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저는 제 몫으로 받은 유산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뭐요? 기부요? 네. 최태수 독거노인 지원재단을 만들 겁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겁니다. 그게 회장님의 진짜 뜻일 겁니다. 자식들은 얼이 빠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천억의 돈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부하겠다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몫으로 남겨진 유산도 조건이 있다. 1년 동안 내 밑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재단에서 바쁘고 청소하고 노인들 수발 들어라. 그걸 완수하면 너희들 몫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마. 식모살이를 하라고요? 우리 보고? 싫으면 관둬라. 그럼 너희들 몫까지 싹 다 기부해버릴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눈치 보는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잇는 이 집안의 진짜 어른이자 사모님이었습니다. 결정해라. 돈이냐, 자존심이냐, 아니면 사람이 되는 길이냐.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늘에서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임자. 아주 잘했어. 자식들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꺾이는 법이니까요. 그들은 유산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재단 무료 급식소로 출근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냄새나는 밥을 언제까지 퍼야 해?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밥주걱을 잡았습니다. 명품 옷 대신 제가 입던 것과 똑같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모습이 제법 볼만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밥알 흘리지 말고 어르신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저는 주방을 감독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줌마가 뭔데? 라고 대들었겠지만 지금은 찍소리 못하고 네 하며 따랐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큰아들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그가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이고 팔이야. 아버지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겨서. 처음에는 불평불만뿐이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가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에 오는 노인들은 대부분 회장님처럼 외롭고 아픈 분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고마워하고 손을 잡으며 복받을 겨라고 축복해주는 노인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자식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할아버지가 실수로 국을 쏟으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며느리의 발등에 튀었습니다. 아, 뜨거. 저는 며느리가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노인네가 눈은 뒀다 뭐해? 라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할아버지의 옷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되셨어요? 제 발은 괜찮아요. 얼른 새 국 퍼드릴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표독스럽던 며느리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할아버지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자리에 앉혀드리고 새 국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가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6개월 차, 자식들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불평도 사라졌고 오히려 노인들과 농담 따먹기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장님 병실에 두고 왔던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큰아들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읽어봤습니다. 죄송해요. 일기장에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회장님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철이 도련님 생일이다. 미역국을 끓였는데 냄새난다고 안 먹는다. 마음이 아프다. 저 아이도 엄마가 그리워서 저러겠지. 내가 더 잘해줘야지. 미란 아가씨가 나를 도둑 취급했다. 반지 훔쳐갔다고 가방을 뒤졌다. 너무 억울해서 밤새 울었다. 그래도 참아야지. 회장님이 믿어주시니까. 큰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줄. 저희 어릴 때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신 줄 정말 몰랐어요. 큰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어나라. 다 지난 일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사람 만들려고 마지막까지 애쓰셨구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용주와 하인이 아닌 어머니와 아들로서 나눈 웃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약속대로 유산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그들의 표정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과 조바심은 사라지고 어딘가 편안하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자, 약속대로 유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저희 상의한 게 있는데요. 큰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유산 절반 기부하겠습니다. 뭐, 기부라고? 네. 지난 1년 동안 느낀 게 많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셨는지, 어머니가 왜 그 돈을 포기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제법 먹고 살만해요. 아버지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다시 사업 일으켜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돈 재단에 보태서 더 좋은 일에 써주세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애들한테도 그게 더 좋은 유산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돈만 아는 괴물 같던 자식들이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최태수 앤드 김순자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사모님 노름 대신 매일 급식소에 나가 밥을 푸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닙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와서 봉사를 돕습니다. 할머니, 저 설거지 다 했어요. 어머니, 김치 좀 더 담글까요? 이제 그들은 저를 할머니,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냄새난다고 피하지 않고 제 팔짱을 끼고 땀 냄새나는 제 등을 안아줍니다. 저택의 부엌은 이제 저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하고 손주들이 간식을 먹는 가장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회장님의 서재에 들어갑니다. 회장님의 사진을 보며 말을 겁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이들 정말 훌륭해졌죠? 당신이 남긴 숙제 제가 완벽하게 해냈어요. 사진 속 회장님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역시 내 아내야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이른이 다 되어서야 찾아왔습니다. 식모살이 30년의 서름은 이제 빛나는 훈장이 되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쪽방이 아닌 회장님과 함께 쓰던 넓은 안방에서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습니다.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저택을 채웁니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 이 냄새는 더 이상 노동의 냄새가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냄새, 삶을 따뜻하게 데우는 행복의 냄새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어머니, 맛있는 냄새 나요. 오냐, 어서 와라. 따뜻한 밥 먹자. 저는 갓 지은 밥을 고봉으로 퍼서 내밀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가족들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밥상이, 이 소박한 행복이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 지켜갈 저의 자부심입니다. 식모 김순자가 아닌 이 집안의 어머니 김순자로서 창밖에는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듯 우리의 지난 상처들도 하얗게 덮여갑니다. 여보, 사랑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가사 도우미 김순자 여사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30년의 헌신과 사랑으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땀 흘리는 모든 손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든든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